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주인 60대 여성은 부서진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벽이 뜯겨나간 거실, 들린 장판, 흩어진 공구들. 피해 금액 580만 원.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죠.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사정도 물어보고 손자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사기꾼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결국 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밝은 아파트 거실에 햇살이 들어오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모든 사기는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테리어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할인 행사 중이거든요. 아, 저 전단지 보고 전화했던 사람인데. 40대로 보이는 남성업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와,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근데 벽지가 좀 오래됐네요. 언제 하셨어요? 한 20년 됐나? 애들 다 출가하고 나서는 돈 들이기가 뭐해서. 업자는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이 벽지 보세요. 습기 먹어서 곰팡이 슬쩍 올라오고 있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진짜. 업자가 벽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다른 업체 가시면 500은 기본이고 700까지 부를 텐데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300에 해드려요. 집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만 원이요? 그렇게 싸게요? 네. 사실 저희도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동네 어르신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도 이 나이시거든요. 이때 옆집에 사는 6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누구세요? 아, 인테리어 업자분이 오셨어. 옆집 여성이 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언니 견적서는 받아보셨어요? 업자가 살짝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아, 견적서요? 물론 드리죠. 근데 지금 당장은 없고요. 우선 계약금만 받고 내일 정식으로. 옆집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 되죠. 자재 목록이랑 공사 일정, 사후관리 조건 같은 거 다 종이로 받아야. 업자가 웃으며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경력인데요.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저도 일 못합니다. 서로 믿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한국소비자원에서 15년간 근무한 상담사가 이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방금 장면에서 위험 신호가 벌써 3가지나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네 할인 행사라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멘트예요. 실제로는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업체 가격을 지나치게 비교하며 자기는 싸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상 업체는 자기 가격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견적서를 나중에 주겠다는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문서로 받아야 해요. 좋은 견적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재명, 예를 들어 벽지라면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수량도 명확해야 합니다. 벽지 30롤, 장판 15평 이런 식으로요. 단가와 총액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작업 기간도 중요합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조건도 빠지면 안 됩니다. 1년 무상 사후관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업체 정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연락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업체는 믿으면 안 됩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 집주인과 업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집주인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신경 쓰여서. 업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꾼들 때문에 저희 같은 성실한 업자들도 피해봐요. 그래서 의심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업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저희가 시공한 집들이에요.
핸드폰 화면에는 깔끔한 인테리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리뷰도 보세요. 덕분에 집이 새집됐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남의 집 사진이었고 후기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업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만 특별히 1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받을게요. 근데 내일이 되면 자재값이 올라서 350만 원으로 해야 해요. 아니, 왜 갑자기? 자재업체가 내일부터 가격 올린대요. 오늘 계약하시면 제가 오늘 자재 확보해 놓을게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집주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언제? 업자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간단하게 작성했어요. 종이를 보니 딱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계약금 100만 원. 일자 2024년 10월 15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집주인이 펜을 드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580만 원짜리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업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업자는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집주인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한 걸까? 옆집 사람한테 말해볼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공사 현장에서 벽이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업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벽 안쪽이 완전히 썩었어요. 이거 보강 안 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집주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추가로 15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안 하시면 공사 못하고 이 상태로 두는 수밖에. 사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끝없는 추가 비용의 늪 그리고 업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시간 압박 전술의 비밀과 피해자가 빠지는 심리적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피해자는 결국 이 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 시간 집주인은 업자에게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간단한 3줄짜리 계약서.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사 시작 3일째 진짜 사기가 시작됩니다. 업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벽 안쪽에 물이 새서 완전히 썩어 있어요. 벽 내부는 물기로 축축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업자가 물을 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물이요? 그럼 어떡해요? 보강 공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얼마나? 최소 150만 원은 들어요. 이건 제가 예상 못한 거라서. 하지만 이 썩은 벽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업자가 물을 부어 일부러 만든 거짓 증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수법이 인테리어 사기의 가장 기본 패턴이라는 겁니다. 낮 시간 집주인이 옆집 사람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큰일 났어. 벽이 썩었대. 추가로 150만 원 더 내래. 전화 너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거 사기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10분 후 옆집 사람이 도착해 벽을 살펴봤습니다. 언니, 이거 그냥 물 뿌려놓은 거야. 진짜로 썩은 벽은 냄새부터 다르거든. 손으로 벽을 만져봤습니다. 봐, 겉만 촉촉하고 안은 멀쩡해. 업자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함부로 만져요? 위험하다고요. 옆집 사람이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사장님, 보강 공사 견적서 주세요. 무슨 자재로 어떻게 하는지 종이로 주세요. 업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건 지금 당장은 없으면 공사 중단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시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업자가 나간 후 집주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근데 저 사람이 진짜로 공사 안 하고 가면 어떡해? 언니,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심리야. 이미 집이 망가졌는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말이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문가가 이 수법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물 뿌리기 사기예요. 연간 피해 신고만 2,000건이 넘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사 전날 밤에 몰래 들어와서 벽에 물을 뿌려놓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축축해 보이잖아요. 벽이 썩었다고 거짓말하기 딱 좋죠. 일반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짜 썩은 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벽지가 부풀어 오릅니다. 손으로 누르면 푹 들어가고 색이 변색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짜로 만든 썩은 벽은 겉만 촉촉합니다. 벽지는 멀쩡하고 누르면 단단합니다. 물기만 있고 변색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다른 업체에게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날 업자가 작업자 2명과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생각 정리됐어요? 집주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른 업체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오늘 결정 안 하시면 저희 다음 현장 들어가야 해서 이 공사 접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이 상태로 두고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여기만 있을 순 없어요. 작업자들이 공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제가. 업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2시까지 입금해 주시면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11시 30분이에요. 30분 남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입금할게요. 은행 앱에서 15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업자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잘 결정하셨어요. 자, 우리 시작합시다. 작업자들이 다시 공구를 꺼냈습니다. 이틀 후 업자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지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제가 주문한 타일이 단종됐다고 하네요. 비슷한 걸로 하려면 80만 원 더 필요해요. 집주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또요? 처음엔 300만 원이라고. 업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견적은 기본 공사였고요. 지금은 추가 공사잖아요. 원래 이럴 때는 500만 원도 더 받는데 제가 최대한 깎아드린 거예요. 저 돈이 더 없어요. 그럼 자식분들한테 연락해 보시든지. 집주인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애들한테 말 못해요. 혼자 결정한 건데. 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오늘 결정 안 하시면 내일부터 공사 중단이에요. 소비자 심리학 박사가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겪는 건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매몰 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250만 원을 썼으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간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퍼붓게 되는 거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걸 포기하면 지금까지가 아까워. 이런 생각들이 손실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집을 부수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면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미 33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300만 원을 훌쩍 넘긴 금액입니다. 계약금 100만 원, 추가 보강 공사 150만 원, 자재 변경 80만 원. 돈은 계속 나갔지만 공사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반만 붙어 있고 장판은 구석에만 깔려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업자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업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팀 인건비가 밀렸어요. 잔금 280만 원 오늘 입금해주세요. 집주인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잔금을요? 원래 인테리어는 중도금하고 잔금 먼저 받고 마무리 들어갑니다. 돈 안 주시면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집은 이미 반쯤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거실 벽은 뜯겨 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통장을 털어 2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자가 사라진 겁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작업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부서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사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아침 9시 작업자들이 오기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작업 안 오시나요? 연락 주세요.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옆집 사람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큰일 났어. 업자가 연락이 안 돼. 뭐? 아침부터? 응,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 돈은 어제 다 줬는데. 언니, 그거 사기야. 완전히 당한 거야. 집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 돈은 610만 원인데. 지금 당장 증거 모아야 해. 사진 찍고 문자 기록 다 캡처하고.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옆집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부서진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근데 괜찮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여기 봐, 이렇게 해. 옆집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뜯겨진 벽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반만 깔린 장판도 찍었습니다. 시작도 안 한 화장실도 찍었습니다. 흩어진 공구들도 찍었습니다. 이제 업자랑 주고받은 문자 다 캡처해. 집주인이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업자와의 대화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다 캡처해야 해. 은행 앱을 열어 송금 기록을 저장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80만원, 280만원. 총 610만원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명함 있어? 응, 여기.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업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업체 이름으로 검색해봐.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유령 업체야.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야. 집주인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돈은 못 찾는 거야? 아니야. 통장 이체했잖아. 계좌 추적하면 돼. 걱정 마. 법률구조공단에서 20년간 근무한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설명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사진과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 미시공 부분, 부실 시공 부분, 파손된 부분 모두 다 찍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기록입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녹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계좌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비록 간단한 계약서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심지어 구두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증인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증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용지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제목은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본인은 2024년 10월 15일 귀하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계약 내용을 적습니다. 총 공사 금액 300만 원으로 계약했으며 실제로는 6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문제 상황을 명확히 적습니다. 2024년 11월 20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공사는 30%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요구사항을 분명히 합니다. 미시공 부분에 대한 환불 또는 공사 완료를 요구합니다.
7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서명을 합니다. 이 내용 증명을 업자의 주소로 발송합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가 가짜일 수도 있지만 발송한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이 왜 중요할까요? 법적으로 공식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기꾼들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 놀라서 연락을 해옵니다. 법적 기록이 남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내용 증명 발송 후 30% 정도는 협상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환불받지는 못해도 일부라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과 옆집 사람이 우체국에 갔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 알고 계세요? 네, 여기 명함에 있어요. 옆집 사람이 미리 작성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직원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발송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비용은 몇 천 원 정도였습니다. 우체국을 나오며 옆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야 해. 경찰서요? 응, 사기 의심으로 신고해야 해. 두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집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610만 원을 줬는데 업자가 사라졌어요. 증거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옆집 사람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진이랑 문자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다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셨네요. 그럼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정말이요? 네, 계좌주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추적 가능해요. 경찰관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한 곳 더 가야 해. 어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국소비자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하시려고요? 네, 인테리어 사기 때문에요. 자료 다 준비하셨어요? 옆집 사람이 서류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다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이요? 네, 특히 계좌 이체 기록이 명확해서 좋아요.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 통지서가 발송되고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만약에 업체가 안 나오면요? 그럼 자동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고 그 기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와요. 안 나오면 불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본편 사부 마이너스 전문가의 추가 조언 1900-2000. 소비자 권리 전문가가 추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절차가 기본 대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한 지역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거든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피해 사실을 공유하세요.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면 공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언론에도 보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실제로 1년이 걸려서 전액 환불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3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중이에요. 할 말 있으면 경찰한테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얼마 원하세요? 드디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협상 과정과 최종 환불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애초에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집주인은 내용 증명 발송, 경찰 신고, 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그 업자였습니다. 사라진 지 3주 만에 나타난 겁니다. 집주인이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중이에요. 할 말 있으면 경찰한테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었어요. 3주 동안 연락 한 통 없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이 말에 집주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옆집 사람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얼마를 언제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옆집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전화로 말하세요. 업자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제 사정이 어려워서 200만 원 정도만 돌려드릴게요. 61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이요? 나머지는 자재비랑 인건비로 다 나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재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작업자들도 며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10만 원 전액 일주일 안에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끝까지 갈 거예요. 업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액은 무리예요. 저도 사정이. 그럼 경찰 조사 받으세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언니.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야. 그날 저녁 옆집 사람이 협상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언니, 사기꾼이랑 협상할 때는 원칙이 있어. 첫 번째, 절대 혼자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야 한다면 공공장소에서 제3자와 함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만나면 또 가머니설로 속이려고 합니다. 한번 속았던 사람은 또 속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협을 느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깁니다. 전화 통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문자로 약속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말은 증거가 안 되지만 문자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금액을 절대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 내가 먼저 금액을 말하면 상대방은 그것보다 더 깎으려고 할 겁니다. 네 번째, 부분 환불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전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줄이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줄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받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종이에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저 사람이 다시 연락 올까? 올 거야. 지금 경찰 조사받는 게 두려운 거야. 피해 금액이 500만 원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 다음 날 예상대로 업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생각해봤는데요. 300만 원 드릴게요. 집주인이 옆집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610만 원 전액 아니면 협상 안 해요. 그건 정말 무리예요. 저도 자재비 많이 들었어요. 자재가 뭐가 들어왔는데요? 벽지 몇 놀, 장판 조금. 그게 400만 원어치예요? 업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인건비도 있고 작업자들 며칠 나왔죠? 3일인가요? 그게 400만 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계좌 추적 중이에요.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500만 원 드릴게요. 이게 최선이에요. 610만 원 아니면 안 돼요. 3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협상 전문가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지금 보신 협상이 모범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됐어요. 첫 번째는 시간 압박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업자에게 시간 압박을 가했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하라고 했죠. 이전에는 업자가 시간 압박을 했었는데 이제는 역전된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증거 제시입니다. 자재가 얼마 들어왔는지, 작업자가 며칠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법적 절차 언급입니다. 경찰 조사, 계좌 추적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업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네 번째는 양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계속 61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협상에서 먼저 양보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상대방은 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자가 정말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미 다른 곳에 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70% 이상은 받아내야 합니다. 610만 원이면 최소 43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할 상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못 주겠다면 나눠서 받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돈을 받고 나면 두 번째는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할 상환을 할 거라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회차마다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3일 후 업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는데요. 550만 원이 최선이에요. 집주인이 옆집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옆집 사람이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580만 원 일주일 안에.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580만 원 일주일 안에 주시면 합의할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절하시면 법정에서 봐요. 거기서는 610만 원의 이자까지 붙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580만 원 드릴게요. 근데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2주만 주세요. 10일. 더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문자로 보내세요. 580만 원 10일 후까지 제 계좌로 입금한다고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께 580만 원을 12월 1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옆집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합의서 작성해야 해. 합의서요? 응, 문자만으로는 부족해. 제대로 된 합의서를 받아야 해.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받으려고요. 양쪽 다 오셨나요? 상대방은 안 왔는데요.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서명 받으려고요. 그럼 일단 초안을 작성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로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 환불 합의서였습니다.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계약 일자와 내용, 지급한 금액 610만 원, 환불 금액 580만 원, 환불 기한 2024년 12월 1일, 입금 계좌 정보, 기한 미준수 시, 법적 조치, 양쪽 서명란. 이 정도면 될까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출력해주세요. 합의서를 3부 출력했습니다. 한 부는 집주인, 한 부는 업자, 한 부는 공증사무소 보관용이었습니다. 상대방 서명 받으시면 다시 오세요. 그때 공증해 드릴게요. 집주인이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의서 작성했어요. 내일 만나서 서명 받고 싶은데요. 꼭 만나야 해요? 그냥 돈만 보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서명 받아야 해요. 경찰서 앞 카페에서 만나요. 경찰서 앞을 지정한 건 옆집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혹시 모를 위협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알겠어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주인과 옆집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여기 합의서예요.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업자가 합의서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강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뭐가요? 기한 미준수 시 법적 조치라는 부분. 옆집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소송하는 거죠.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업자가 억지로 서명했습니다. 3부 모두에 서명하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이제 10일 후에 꼭 입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합의서를 받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일이 지났지만 입금이 없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집주인이 불안해했습니다.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가. 합의서 있으니까 빨라. 9일째 되는 날 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입금하겠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아침 집주인은 눈을 뜨자마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입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계속 확인했지만 입금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옆집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오늘 자정까지니까. 오후 3시 27분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580만 원. 집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옆집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80만 원 들어왔어. 정말 축하해, 언니.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간의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마지막 주의사항을 당부합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경찰 신고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신고를 취하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자가 다른 사람도 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야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입금 증명서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은 결국 58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610만 원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0만 원은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화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바로 예방법입니다. 애초에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실제 좋은 업체를 찾는 방법, 견적서 보는 법, 계약서 작성 요령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만 보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